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섭외하고 공부하느라고 진땀 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영광스럽습니다. 선생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주원이라고 합니다. 한 약 20년 넘게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주 연구 지역으로 하면서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인류학자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책에서만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그 문화인류학에서도 그 네. 지역을 선택하게 되신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첫 번째 계기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2000년에 처음으로 두만강 지역을 갔었습니다. 예, 가가지고 첫 현지 조사,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이 후배가 되었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갔던 그 두만강에서 하룻밤 누워 잔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분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저 강 건너편 북녘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고 한 1시간 뒤에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저게 어떤 모습이지? 저는 그 당시 2000년이었으니까 한국사에 살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은 되게 무서운 공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가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그 지역의 조선족 분이 한 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건너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지낸다. 그 뜻은 강 건너편에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다들 강 건너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 속에 담고 있다가 2006년쯤 돼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자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한번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저희는 인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가서 최소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논문 쓰시느라고 예. 가시게 되셨는데 덕분에 좋은 책이 나왔어요. 예. 이 책이요.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단데 노란 표지가 휴전선에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의 시작이 드라마를 소개하셨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요? 네, 예. 사랑의 불시착. 직업병 때문에 드라마를 볼 때 약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 장면은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남북 교류와 만남, 그러니까 남북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한 20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 제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열심히 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초 독서회에서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2021년 10월에 통일부가 DMZ 철조망으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로마에서 전시회를 했죠. 예. 그때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이 전시회가 대내적으로 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철조망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통일부에서 이야기한 DMZ 철조망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에도 다뤄졌죠. 근데 DMZ 철조망의 이제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 안에 이제 통일부에서 언급한 것은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로마에 가서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을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통일부 안에서도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동해안 쪽에 속초나 양양, 고성 쪽에 가면 해변가에 철조망이 있죠. 그 해안선 철조망, 즉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고요. 남방 한계선에 있는 철조망도 아니고 민통선의 철조망도 아니고 우리 한국사의 또 하나의 철조망인 해안가에 있는 동해 해안가에 있는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 느껴지고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배워왔는데요. 예. 실제로 철조망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전선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1292개 정도의 이제 말뚝만이 200m 거리마다 이제 세워져 있을 뿐이고요. 그동안은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남북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냥 막연하게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든 연구자들도 이야기하게 되고 저희 사회에서도 의문 없이 그냥 당연하다라는 인식에 왜곡된 것들을 수정이 안 되고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워요. 왜냐면은 제 위에 선배 세대에서는 프랑스에서 겨울에 빨간색 크리스마스 카드만 보내도 이렇게 검열을 가끔씩 당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홍세화 선생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 네, 오랜 시간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접촉 자체가 굉장히 감옥 가나 이런 항상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제목을 딱 얘기해 주시고 법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압록강가 중국이죠. 중국의 도시에서는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랑스 예를 이제 드셨고 한데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얼핏 프랑스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한국 사회 안타까운 현실이고 인지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부 시기에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3국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도 된다. 단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아니면 사후 이제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단서가 붙지만 제 3국에서 만나는 것들 이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 자체가 무조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약간의 법이 바뀌고 최근에는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식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한 30년 넘게 전에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덜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남북의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한반도 박기자 국경 지역인 중국 단둥을 포함해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다니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네, 힘들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든데 여러 차례 갈 때마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가면 더 편한 지점도 있고 불편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부터 한 7년 사이에 한 15일 동안 그 공간에서 이제 참여 관찰을 하면서 장기 거주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는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면서 이제 교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몇 번이나 가셨어요? 정확하게는 안 세봤지만 한 6, 70번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갔던 해 같은 경우에 2019년에도 한 8번 정도 8번인가 9번인가 갔었고 정말 그냥 역지처럼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작년 8월 달부터 다시 중국에 좀 편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된 시기부터 한 6개월 동안 8번 갔다 왔네요, 최근에는. 학자들만 많이 가나요? 아니면 왜 우리 이렇게 관광으로는 갈 만한 곳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지역은 1992년 한중수교 전후부터 한국 사람이 갈 수 있었던 지역이고, 제가 주로 있었던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백두산이라는
곳을 한국 사람분들이 워낙 많이 가시기 때문에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는 압록강도 한번 들리시기도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은근히 그 지역은 많은 분들이 가시고 또 단체 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의 수학여행 등 아니면 NGO 단체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갔다 오셨죠. 그 지역이 또 한국 사회의 만주라는 이미지로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기 힘든 공간, 어려운 공간이 아니고 막상 가면 많은 사람이 갔다 왔지만 또 가서는 다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또 다르게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지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으면 그나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휴전선 지역을 국경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국경이라고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선, 남과 이제 나라와 나라의 선은 국경은 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선입견이 강한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을 사이에 둔 강이죠. 그 강에서조차도 국경은 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돌아오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국경, 즉 국경 선으로 되어 있는 국경은 없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임진강에 가서 이제 파주 쪽의 임진강에 가서는 국경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발을 담글 수가 없죠. 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강에서는 중국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같이 강에 발 담그고 인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입니다. 국경의 삶의 자체가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역에 많이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안 가시고 조금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2006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조망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간 지역에만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똑같은 한국의 철조망이 여기도 있네 라고 하니까 한국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만나고 이러는 게 정치적으로도 좀 민감한 문제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면 1992년 한중수교 전후부터는 단동이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프랑스도 아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동에 있는 중국 학교에는 같은 반에 북한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조선족 학생들, 화교 학생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왔고요. 지난 30년 동안.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반에 남북의 학생들이 짝꿍으로 지내온 그것들이 엄밀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의도된 만남은 아니잖아요. 네. 한국의 법 중에서 지금 최근의 법으로 따진다 보면 의도된 만남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의도하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 그 학생들과 즐겁게 캠퍼스에서 같이 지냈던 그 추억이 있어서 항상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 친구라는 건 저쪽의 북녘의 친구들. 예. 네.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르려고요. 네. 자를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남에 대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자기 검열이죠. 한국 사회에 분단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자기 검열에 이제 이 작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내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고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중립수역이 있으며 시기에 따라 민간인 통제 범위와 구역이 달라져 왔다는 것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예.
예, 남북교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가장 먼저 휴전선과 DMZ, 중립수역을 폐쇄와 통제해서 공유와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환한 봄이 들어오듯이 네. 반가운 말이었어요.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휴전선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철조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남북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철조망 하면 분단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회 남과 북과 관련된 철조망들은 분단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남북을 가르는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조망 가운데에는. 경계의 선이 아니고 경비의 선들인 거죠. 1968년 전후부터 그 지역도 또 철조망이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의 사람들은 한반도 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약 15년 동안 철조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역사를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없는 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을 다시 인지를 하면 상상력이 더 많은 공유와 공존의 공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생기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라고 질문을 물어보면 순간 대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휴전선은 육지에서 시작해서 육지에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즉 파주의 건너편에 있는 공간에서 휴전선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 교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인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인데 거기 주변에서부터 한강 하구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그 공간은 중립수역이거든요. 중립수역이라는 것은 조건과 성격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하고 같은 성격의 중립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는 양쪽의 사람들이 같은 강에서 고기도 잡고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런 일상의 삶을 이제 펼쳐지는 공간이거든요. 같은 성격의 공간이 우리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지역에 휴전선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지역에는 휴전선이 없거든요. 근데 강화도 지역에 DMZ 둘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산 쪽에도 DMZ가 없어요. 근데 차로 쭉 가면 어디서 막혀요? 한강하고 그러니까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네. 보면 이제 한강 하류거든요. 네. 그 지역은 DMZ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다 DMZ 둘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둘레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제주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을 간다는 건 지리산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고향에서 DMZ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은 여기 DMZ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러다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한강 하구 지역에서의 중립수역은 우리가 현실의 바탕을 둔 공유와 공존의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MZ가 없는 지역인 강화도와 고향 쪽에도 DMZ 둘레길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잘 방문을 안 하게 돼요. 가다가 뭐 다 막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냥 뭐 벽 없이 그냥 이렇게 공유의 공간. 원래 그런 성격이 나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을 오해 속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60년대 거기에서 발 담그고 고기 잡았고 지냈다는 구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68년 그 70년 전에 그 지역에 철조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면 강화도라든가 그쪽 지역에 가서 철조망이 있으면 젊은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20대 30대들은 당연히 이 지역에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뭐 그냥 단정을 짓고 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교육이 그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지역에는 DMZ가 없다. 이 지역에는 강화도 같은 경우 80년대 중후반부터 철조망이 있었을 뿐이지 그전에 없었다라는 교육이자 어떤 해설, 설명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교육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런 지역을 학생들이랑 자꾸 자주 탐방을 하고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좀 마음의 거리도 좀 예. 좁히고. 근데 그 지역에 많은 단체라든가 NGO 단체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학생들이 모아서 갈 때 강화도에 갈 때 테마가 DMZ 둘레길 걷기입니다. 아, 경계를 알려주러 가는 거네요. 예. 오히려. 잘못된 교육을 하러 가는 거죠. 예. 평화 교육을 하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하고 돌아오는 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어떤 분에게 이 책 좋다고 소개했더니 첫 번째 질문이 월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예,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작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DMZ 지역에 유일하게 우리 DMZ 지역에는 군인들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배워오고 있지만 단서가 하나 늘 밑에 붙습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은 DMZ 안에 있다. 그럼 DMZ 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은 보이겠네요. 같은 DMZ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는 곳과 기정동 마을 사이에는 한 약 80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800m 거리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떠한 장벽도 없고요. 양쪽을 놓고 논과 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까이에 400m 가까이 걸어가서 차 타고 가서 양쪽에서 농사를 짓는 거리가 아주 지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코앞인 거죠. 아이들 풍선도 날아가겠는데요. 지역에서 농담 삼아 고양이와 개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죠. 왜냐?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지역이 마을이 한번 한국전쟁 이후에도 존재를 해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성동 마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좀 어떤 제약이 있나요? 아이러니한 것이 대성동 자유마을은 DMZ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DMZ 안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도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주민들은 왕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어떤 초대라든가 받으면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가서 방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파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DMZ 지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 한 10km,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파주 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월화수목금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장면들이 충돌을 하는 것이죠.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도 마음 놓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제 파주의 학생들은 월화수목금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입니다. 집 사서 이사 가는 건 안 돼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성동 마을의 주민들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들끼리는 되는데 그분들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 마을로는 못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대성동 초등학교는 그 대성동 주민들만으로 구성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성동 주민의 분들이 학교 선생님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런 분들이 출퇴근을 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여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따뜻한 게 그래도
휴전이라고 그 예. 마을 주민들 싹 이주시키고 예.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예. 제가 이렇게 맨날 그릴 때는 우리나라 지도 그 한반도 지도 그리고 나서 가운데 맨날 이렇게 철조망도 그리고 선도 막 이렇게 긋고 예. 했는데요. 그 지역에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예. 아직 사람 사는 걸 그대로 보존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따뜻하네요. 뭐 어떻게 그래도 그 정부가 거기 이렇게 전체 이주를 안 시켰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인류학에서 조금 그냥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것들을 망각하고 어떤 것들은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사회가.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건 한국 사회가 지금 표현하셨던 것이 따뜻하다?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목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망각을 하게 만들어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는 그 예. 마을에 살고 있으면 총 들고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눈에 띄면 서로 쏴야 될 것 같고 그냥 옛날 80년대 교육으로는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팩트만을 네. 교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고민이 돼.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최소한 팩트,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라는 팩트를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전하는 사실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 과연 100명 아니면 1000명 중에 제가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뚝만이 존재합니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실 분들이 그게 그 소수인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제목만 봤을 때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런데 반어법이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예. 근데 심지어 선생님도 갔다 오셨 수도 없이 뭐 예. 진짜 발로 글을 예. 쓰셨다. 인류학은 어떤 네. 주장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지는 않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책 속에 어떤 저의 주장, 제안은 거의 없고요. 이런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인류학에서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곳인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의문을 품지 않는 어떤 DMZ 지역, 저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 국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조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고, 압록강과 두만강에도 철조망이 2006년 전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국경에 철조망이 없을 수 있네. 한국 사회에서만 살았다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문이라든가 질문을 할 여지가 별로 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경에는 철조망이 없네. 그런 지역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머릿속에는 계속 철조망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왔네요. 근데 그 벽을 허문다는 게 어떤 사회에 자리 잡은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지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커다란 벽으로 이제 분단이 만들어낸 편견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진 한국 사회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래도 다 끄집어 내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예.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사실 마을도 있고 예. 철조망도 없다. 예. 언젠가 봄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문화인류학의 매력은 뭐예요, 선생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옳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활자화된 내용과 현장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 것을 확인하는 재미는 인류학에서 있습니다. 네, 소중한 일을 네. 정말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책은 기록물처럼 네. 담담하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직접 보고 들은 거 사실대로 나열을 하셨는데도 네. 사실 이 사실을 나열한 이유를 마지막에 보면요.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네. 희망을 보고 통일을 바라고 통일보다도 평화를 받으시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작가님 앞으로의 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제 연구자로 길을 걸으면서 2013년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란 첫 책을 냈을 때 호기롭게 3년마다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겠다라고 저 스스로한테 사명감이 아닌 다짐을 했습니다. 16년에는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책을 냈고 또 3년 뒤에는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책은 네 번째 책인데 2022년에 이제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네 번째 책까지는 3년 주기로 책을 냈는데요. 그 팩트를 담담하게 쓰셨다, 조사했다, 나는 학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존과 공생이 일상에 스며들다 이런 말은요. 공존과 공생이 중요함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이 저는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선생님 공존과 공생은 뭔가요? 인류학에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국경 지역, 발목과 방목과 뭐 갈등과 등등 여러 가지 공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국경 지역에 인데 막상 가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유하고 그 강을 공생하고 공존한다는, 그냥 단순히 강이 아니고 국경 지역에 있는 강이라는 거죠. 때로는 열하일기에 박지원 선생이 건넜던 그 강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유행했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가천 장군이라든가 양규 장군이 바라봤던 압록강이 지금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 국경 지역에서는 저희는 접근조차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동이라는 지역이 또는 때로는 되게 위험한 공간, 무서운 공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간다라고 했지만 막상 단동에는 한국 분들이 잘 안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이던 한국 여행사들이 단동은 위험한 공간이다, 무서운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공간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막상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면 그것은 위험하다기보다는 단동의 호텔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다른 곳을 옮기는 거였거든요. 청소년들하고 같이 단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어떤 NGO 단체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북한 주재원들이 두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3명하고. 그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북한 사람들 만나서 되게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검은 봉다리에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참이슬하고 새우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단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잘못된 편견과 한반도의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그 공유와 공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압록강과 두만강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 지역만 가더라도 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저쪽에 선전마을이 있네 라고만 생각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고 그 선전마을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저쪽 북녘땅은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DMZ는 4km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은 휴전선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공유와 공생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서는 건너편 선전마을만 있다라고 교육받는 교육과 거기에 휴전선이 없다라는 어떠한 설명도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공유와 공생을 체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않는 한국 사회인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북한과 그 중국 그 경계에는 예. 강 때문에 뭐 다른 이렇게 경계점이 없는 건가요? 강이 있으니까? 1960년 전후에 이 강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이제 국경 지역 정화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한 거죠. 공유, 공생, 공존을 한다. 그래도 네. 중국과 그때 북한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나빴으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공간이죠. 압록강과 두만강이 근대의 국경이 된 것은 아주 조선시대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간도 회박에 의해서 그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 된 것이고요. 네. 김일성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백두산 천지 반을 팔아 네.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받다 오는 게 2024년의 한국 사회 현실이지만 네. 그때 조항을 들여다보면 1960년대 북한이 백두산 천지 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반을 한 번 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편하게 역사를 발췌해서 좀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또 뭐 만주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뭐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선생님은 홍범도 장군 같은 장례 많이 언급이 됐는데 만주와 관련된 얼마나 한국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생님 다른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봉오동 전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1920년에 있었죠.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마지막 장면 최민식 배우가 홍범도 장군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등장을 할 때 입었던 옷은 엄청나게 두꺼운 옷이에요. 한겨울에 입어도 전혀 춥지 않을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이거든요. 맞아요. 6월이라는 것은 만주 지역도 한겨울은 아니거든요. 네. 덥거든요, 만주도.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홍범도 장군을 다룬 영화 속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팩트에 접근을 하지 않고 고증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역사적 고증, 사실, 뭐 의견 다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북한에 대한 사실, 휴전선 철조망에 대한 사실,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오늘 이렇게 잘 배우게 돼서 사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서울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강의 많이 해주세요. 불러주시면 뭐. 네. 입학을 못하니까 선생님 오셔서 오늘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네.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고 우리 마음에도 철조망을 걷어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